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투표 동료와 후보자 지원 유세를 이어가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쏟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 동료와는 여야 전략은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후보자리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공포로 다가왔던 김정일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 수편에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죠? 문재인 대통령. 그 지도력, 설득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최동준 강원도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초에서 배 타고 원산 가서 금강산 가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속초항에서 청진항으로 들어가서 백두산 가자. 이곳 목포가 민주당 종갓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종가 맏며느리 저 추미애에게는 이곳 목포가 정말 특별합니다. 새로운 지방시대, 더불어 잘 사는 지방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했던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지방 정권 교체를 이루고 평화와 형제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좋은 수파를 시작으로 우세를 재경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우세하는 것은 150입니다. 경합 우세 지역이 3곳입니다.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나머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합 우세 쪽으로 돌아섰다. 자기 형수한테 이건 막말도 아니고 묵중자 쌍욕을 하는 사람,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1,300만 경기 도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욕설 동영상을 보고도 그 사람을 찍는다는 그런 비정상입니다. 이재명 후보 빼버리면 당정길이 밖에 없어요. 난 경기도민들이 최선의 후보는 아니더라도 차악의 선택은 할 것으로 나는 확신입니다. 여 기자들 그 동영상 다 봤어요. 그 합법이랍니다. 그 합법이랍니다. 오늘이라는 거 다시 보십시오. 나는 춤을 못 추는데 사전투표 30% 넘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파이팅. 할머니 상어 자상한. 네, 투표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추미애 대표가 요즘 지원 유세 다닐 때 예. 빠지지 않는 단어가 평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걸 좀 등에 업고서 선거에 승리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으로 봐도 뭐 7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결국은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평화란 단어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비핵화 문제가 사실 큰 이슈가 되면서 지방선거의 이슈를 덮을 만큼의 그만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있을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런 발언들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사전투표율 30% 넘으면 내가 댄스를 추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걸었는데 한국당이 사전투표하라는 거는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영향을 덜 받는 어떤 그런 투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30%면 유리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판단 자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일반적인 우리가 이 선거를 평가하는 그거가 좀 다른 게 예. 사실 사전 투표라는 것은 주로 이제 20, 40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들 그날 또 뭐 예를 들어서 놀러 가신 분들 뭐 이런 예. 분들이 사실 먼저 투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유리한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좀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이번 선거를 보면 오늘 하루만 해도 일단 8.77%였는데 지난 2014년 선거보다는 일단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하면 대략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는 11.49%였거든요. 그러면 한 20%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역대 선거비에 보면 사전투표율이 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다시 13일 날 투표라고 합쳐봐야 예. 이제 전체 투표율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 전이라 워낙 뜨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낮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만약 20% 넘는다면 그나마 그래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홍준표 대표 유세 중단한다고 했었는데 공백이 짧았습니다. 다시 그러니까요. 닷새 만에 재개했는데요. 아마 이제 본인이 그 관심에 사라지는 걸 별로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다시 나오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이런 논란들을 기회로 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오늘도 나오시자마자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일성을 하셨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뭐 막말한다, 형수한테 욕한다 이런 부분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엔 홍준표 대표 입장도 사실은 막말에는 또 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은 막말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뭐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전세를 좀 역전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갖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분석을 하는 판세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세한 곳이 4곳, 네. 경합 우세가 3곳,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나머지. 이 분석대로라면 상당히 좀 한국당의 희망적인 그런 내용인데 여론조사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결과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그동안 뭐 수차례 드러냈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깜깜이 선거, 즉 지금 현재 여론조사 할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 전에 발표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홍 대표의 이야기하는 거와는 큰 차이가 예. 있죠. 사실은 그 전 여론조사 보면 대부분 다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사실 이제 모든 선거에서 보면 이제 깜깜이 선거 때 보면 어떤 좀 역전되는 현상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종로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정세균, 오세훈 후보가 예. 붙었을 때 사실 선거 전에는 뭐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깜깜이 선거 들어가면서 역전을 해서 결국은 정세균 후보가 당선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민심의 동요라는 게 막판 며칠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동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기 결심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아마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여론조사에서 응하지 않았던 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샤이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홍 대표가 근거를 든 것은 이번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실제 보수층들이 실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층들이 이제는 뭔가 마음을 좀 이제는 결정할 단계에서는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세 지역과 경합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인데 실제 뭐 그런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존의 보수층들이 많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어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판이 흔들리는 곳들이 몇 군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죠. 유세전 복귀한 홍준표 대표, 이재명 후보 때리기 집중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금 경합우세 쪽으로 돌아섰다. 이재명 후보 욕설 영상을 1,000만 명 이상이 봤고 이걸 보고도 찍는다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 무상을 좋아하더니 불륜도 무상으로 했다. 무대에서 내려가셔라.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현 대변인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의 유세 재개 원맨쇼다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유세 재개를 선언하면서 나는 굴복해 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유세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것이다 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그리고 홍 대표가 유세 중단을 번복하며 전면 등장했는데 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 대표가 지금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한다는 건 그만큼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금 좀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욕설 파문이나 아니면 여배우 관련된 스캔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것 때문에 판세가 흔들릴 거로 지금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판세 자체를 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갖기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그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에 뭐 김부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부분은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파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나 지금 뭐 그 김영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김부선 씨의 가방을 두고 찍은 사진이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거는 안 나오는데 만약 그런 사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정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 욕설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 선거에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퍼져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의 선거 판세를 크게 뒤흔들 만큼 완전히 뒤흔들어서 판세 자체가 뒤집을 만큼의 영향을 행사하기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근데 김부선 씨 관련된 문제는 만약에 뭔가 새로운 정말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어떤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욕설 동영상까지 이 판세 자체를 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설 동영상 파문, 자유한국당이 이제 홈페이지에 녹취 파일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동영상의 당사자죠. 녹취 파일의 당사자죠. 형수 박인복 씨가 기자회견을 직접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2012년 6월 5일에 김혜경 동서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서로 일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도 글도 내릴 테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밤 10시 반에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둥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입에서.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애기 아빠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가 자기 동생이 썼던 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인터넷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글을 인터넷에 네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막내 동생이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그 자리에 어머니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밖에 계셨고.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저희가 긴 기자회견을 아주 간략하게만 보여드렸는데요. 대충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거짓 해명을 자꾸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후에 남편이 성남시를 위한 비판글을 쓰면서 관계가 틀어진 게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그 후 자신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도 했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간 해명과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형수 박인복 씨는 2012년 7월 15일 어머니 집에서 막내 동생과 싸움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건이 일어난 방에 있지도 않았고 폭언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형님 부부가 어머니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
폭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형수에게 욕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쪽의 이제 해명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성남시장 선거 때도 나왔었고 예.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나왔지만 또 이번에 이제 나왔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이 녹취 동영상이 일단 자유한국당이 일단 홈페이지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그 성남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사실 이게 확산이 안 됐어요. 근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 본인이 사실은 형님 부부가 어머니한테 어떤 폐륜적 행동을 해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형수한테 그런 욕설을 했다는 것이고 예. 이 형수분은 사실 그런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했고 지금 사실 형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친박 활동을 또 하셨어요. 이제 그렇다 보면 상당히 두 사람 주장이 지금 서로 첨예하게 지금 갈려 있는 측면이고 예. 또 이제 김부선 씨 관련된 내용도 보면 지금 상당히 서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정직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어차피 유권자들이 이제 보시고 판단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올 것인가?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 사실은 그동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유명세를 탄 것이 어떤 지상파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제 어떤 다정한 모습들을 나와서 이제 좀 이상 인기를 얻었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면을 나오면서 좀 상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 지금 상황에 볼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못하는 시점에 지금 확 불거진 주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한테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뒤바뀌고 있다, 역전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면서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 나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후보에게 이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그 가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게 유권자의 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좀 큰 잘못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 누군가 거짓말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정치인이 만약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예. 가정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증거를 좀 잘 제시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만 난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뭐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잖아요. 한쪽 의견만 듣고는 절대로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입장들을 다 듣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너무 입장이 다른 상황이어서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말 명확하게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예.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과 거짓말에 대해서 뭐 법적 처벌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처벌 또는 뭐 윤리적인 처벌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자들이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을 오늘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역시 낭설이다, 근거가 없다. 오늘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선거가 기본적으로 경쟁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근거 없는 억지주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네, 그거야 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주장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다 판단합니다. 근거들을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네. 예. 오늘 이제 사전투표 시작된 날 아내와 이렇게 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건 이제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의혹이 지금 불거질 대로 불거진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의 해명도 직접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웃는 예. 게 웃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김부선 씨와의 관계는 사실은 지금 김영환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해서
후보가 제기를 해서 이제 불거지긴 했지만 또 이제 김무선 씨 측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걸 보면 김무선 씨가 그동안 한 2차례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김영환 의원과 통화 등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만난 시점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증언해 왔고 예. 또 거기에 이제 공지영 씨라든지 또 주진우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주진우 기자와 이제 그 김부선 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자기가 2년 전에 하는 걸 들었다. 그 내용에는 결국 이제 그것을 좀 김부선 씨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관계를 뭔가 좀 시사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저는 사진도 공개를 했고 특히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인천에 가서 저 사진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이거는 이제 저 첫 만남이 이제 BBK 관련된 장애 집회 때 처음 만나고 그 다음 날은 인천 앞바다에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고 예. 그 1년 뒤에 또 이제 그 당시 집회 때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부적절한 행동도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김부선 씨 측의 어떤 그런 주장인데 예. 문제는 이걸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도 이걸 뭐 이재명 후보가 찍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죠. 찍은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두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어떤 그 결백을 믿어줄 만한 그런 증명할 만한 팩트가 지금 공개가 안 되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논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당사자와 함께 김부선 씨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주진우 기자가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지영 소설가가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방송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반공인 같은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최소한 그거는 일단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나치게 사생활적인 측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돼서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대응에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런 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불륜이라고 하는 문제. 만약에 저희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라고 하면 상당히 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명확한 증거라는 게 있었으면 당이 만약에 그게 있는데도 지원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만 있고 주장만 있는 거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당 차원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제 명확하게 두 사람이 그런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예. 있다고 하면 그때는 좀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오늘 내 옆에는 아내가 있다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가 될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일화는 무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일단 투표가 진행이 됐고 예. 사실 이제 지금에서야 뭐 단일화는 뭐 일단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뭐 단일화 이거 좀 안 된다 의미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과의 단일화는 이제 뭐 거의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각자 어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뭔가 좀 공통분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향점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 자체가 좀 다르고 또 자유한국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연합하는 상황인데 특히 오늘 지금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는 또 성명을 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이 뭐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도 별로 예. 뜻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선거는 그냥 이렇게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큰 정치적 결단이었는데요.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단일화라는 거는 이념과 정책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안 후보는 정치권에 들어온 이래 얼마나 갈팡질팡 당했습니까? 오락가락 갈팡질팡 최근에 와서 자기가 보수라고 또 표방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좌파 진영에서도 배척당하고 우파 진영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내가 작년 일에 출마하면 3등이다.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해도 영원히 3등이에요. 뭐든지 3등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 뛰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통합의 길로 간다. 안 후보가 결단을 해주면 지선 이후에 보수 통합에 기폭제가 될 거다, 야권 대통합에. 결단을 안 해줬잖아. 한국당이 손을 내민다면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선거가 끝나면 반문재인 연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보수 대통합의 길로 들어가 있다. 분명히 통합된다. 네.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이른바 정치 구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영원한 3등이다. 이런 낙인까지 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안 좋은 말씀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못 얻거나 또 2위를 못하고 3위로 밀려나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이제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야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계 개편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는 보수의 재편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서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투표율을 얻거나 아니면 2등 정도 하게 되면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3위를 하거나 본인이 지난 대선에 나와서 서울에서 얻었던 표만 또 못하게 지지율을 얻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정치 인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도리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가 더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사실 안철수 대표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초중순에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조선왕조 500년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인물 경쟁력을 끝까지 지금 여론조사 흐름만 보면 많이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아마 이제 이번 선거가 어떤 쟁점이 없는 선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뭔가 자신만의 어떤 특장점을 내세우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어떤 선거 이슈를 만들어 나갔는데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번 선거 때 서울시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향점을 좀 제시를 못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큰 어떤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는 어떤 당의 색깔. 사실 이제 저는 주목되게 보는 게 안철수 후보가 그 바른미래당의 잠바 있지 않습니까? 점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도 입은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안철수만의 어떤 선거인가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선거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즉 당과 후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의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저는 줄어들었다고 잠시 봅니다. 그래픽 계속 보여주시죠. 지금 대선 생각나는데 김찍박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투표하면 박원순 당선시켜준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본인을 찍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과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거는 아주 이게 선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주장하면서 저 얘기를 한 거죠.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수층이 자기를 지지해줘야 된다고 하는 보수층을 향한 어떤 러브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서울시장 선거에 남은 기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